우리가 지금처럼 집단적으로 파괴하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소비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가진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잘 알듯이 두 가지 이유에서잖아요. 하나는 생태계 파괴, 또 하나는 육식 문화예요. 근데 이런 코로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밀식 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축산업을 이대로 두면은 이런 종류의 팬데믹은 끊임없이 반복될 거예요. 비거니즘이란 무엇인가요? 비거니즘은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비건이란 동물을 먹지도 입지도 그들을 착취하거나 고통을 주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인식이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비건 그러면 주로 비건 먹거리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고 철학이다 보니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건 먹거리뿐만 아니라 비건 바를거리, 비건 입을거리, 그 다음에 심지어 비건 광고도 있어요. 그리고 비건 아트 이런 등등의 영역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선 비건 채식하면 육류나 생선은 물론 유제품, 우유와 유제품까지 먹지 않는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모든 식품을 일체 섭취하지 않는 그런 식생활을 비건 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건 화장품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화장품이고 또 물론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그런 화장품들을 비건 화장품이라고 부르고요. 비건 패션은 동물의 털이나 가죽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옷이나 신발, 가방을 일컫는 말이에요. 비건 광고는 이런 거죠. 비건 광고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않겠죠, 일단. 그래서 비건의 철학에 맞지 않는 그런 광고 소재를 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런 비건의 철학에 어긋나는 그런 광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돼요. 비건 아트 경우에는 동물 보호라거나 혹은 이 비건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이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해낸 그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건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건 인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7, 8년 전만 해도 비건이 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동물 보호의 그 목적에서 하거나 아니면 건강 차원에서 비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동물에도 인간처럼 감정이 있고 지능도 있고 심지어 사회성도 있어서 그들의 삶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에서 이제 그 비건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상의 이유는 육류, 특히 지나친 육류 위주의 식생활이 비만이라거나 혹은 심혈관계 질환,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 이런 연구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분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심장 수술 하셨잖아요. 의사의 권유로 비건이 됐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클린턴 재단에서 아예 학교로 나가가지고 먹거리 교육을 했고 대통령 자신이 아이들 앞에 서서 너희들처럼 먹으면 나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다 전문가들이 특히 미국의 암연구소 같은 경우에서 발표를 해서 우리나라 신문에도 그 보도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또 반대로 미국의 영양학회, 영양협회 ADA라고 하는 곳에서는 비건 채식만으로도 잘 짜여지면 임신기, 수유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영양을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사실은 비건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건인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7, 8년 전부터는 오히려 이 두 가지 이슈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 기후위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건이 되는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됐어요. 오히려 어떤 뭐랄까 중심 이동이라고나 할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흔히 이제 I 세대다 혹은 Z 세대다 혹은 밀레니엄 세대다 이런 연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레타 툰베리예요. 툰베리는 자신도 비건이 됐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도 비건이 되도록 권하고 있고요. 자기 부모에게도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부모를 설득했냐고 하니까 부모의 죄책감에 호소를 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쉬운 변화도 거절한다면, 즉 비건이 되는 걸 거절한다면 그것은 우리 세대의 미래를 훔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비건이 되기를 권유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비건이 됐고 엄마는 한 90% 정도 비건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비건이즘에 다양한 양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저는 이제 비건 문화를 특징 짓는 그런 어떤 핵심어, 핵심 가치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때는 몇 가지가 떠올라요. 첫째는 지속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생명 존중이다. 세 번째는 공감과 배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또 하나는 비폭력, 그리고 평화를 지향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건의 철학이나 가치관에 담긴 그런 확장성, 다른 영역, 비폭력 운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생명 존중과 혹은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소외된 사람에 대한 연대,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장성 때문에 사회, 경제, 문화적인 영역에서 그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영역들과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문화와 시대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들을 비건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즉 비건 운동이 또 다른 미래지향적인 운동들과 결합하는 그런 양상들이에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영역들이 비건과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믹스 매칭하면서 상승작용,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벤트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 감동받았어요. 상업적인 영역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함께 결합해서 비건 플러스 움직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비건 페스티벌 하면 그 안에는 비폭력적인 그런 뭐 음악이라거나 이런 행사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요. 또 당연히 뭐 일회용품 쓰지 않는 그런 행사로 쓰레기 없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되어지고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묶어가지고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비건 패션 가게를 들여다봤더니 이 비건 패션 가게는 동물성이 들어있지 않은 옷감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혹은 그런 이불감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유기농을 사용하는 거예요. 유기농은 왜 중요한가 하면 내 몸에도 좋지만 이를테면 소물, 목화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농부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요. 살충제, 제초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게들이 가진 근본적인 어떤 태도는 이런 제품들이 오는 과정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으로 하고 또 이 공정무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만 파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비건, 유기농, 페어트레이드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그런 가게를 보고서 이게 나아갈 길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노동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그리고 어떤 살상이나 그런 파괴가 없는 그런 제품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매개를 해주는 그런 마켓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한 현상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주목했던 것은 비건 투어예요. 말 그대로 비건 투어는 말 그대로 여행 기간 동안에 비건 음식만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건의 정신에 걸맞게 이렇게 결합시킨 그런 투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태 투어 플러스 비건 투어 결합시켜가지고 비건 음식 결합시켜서 그렇게 투어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광주를 예를 들면 광주 하면 이제 비폭력과 평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폭력의 그런 산실이 되었던 역사적인 공간들을 탐방하는 이런 것과 결합해서 투어를 저희가 기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여행하면은 되게 그 지역민 혹은 원주민들이 이렇게 타자화하고 대상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곳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쇼에 오히려 가까운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투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것을 비건 투어에서 극복한 사례를 저는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지역에 가되 내가 낯선 자 이방인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민과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울리는 문화적인 융합을 시도하는 그런 비건 투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제가 좀 약간 굉장히 그 긍정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이 서구인들이 이 오리엔탈
그 얼굴하고 같이 이렇게 화면에 있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노란 머리이고 이쪽은 검정 머리인데 그들이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사진이 이미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투어에 깔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정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 이미지로 이렇게 그 확인이 될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또 더러는 이제 소외된 그런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비건 투어를 이렇게 결합시키는 그런 사례들도 봤고요. 그래서 이게 비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빨리 스위치가 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새로운 문화적인 현상들을 비건이 이렇게 또 개척해가고 그렇게 실현해가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비건 문화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처럼 집단적으로 파괴하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소비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가진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잘 알듯이 두 가지 이유에서잖아요. 하나는 생태계 파괴. 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해서 그들이 인간하고 접촉할 면이 넓어지게 됐다고 하는 게 한 원인으로 대두되어 있고 또 하나는 육식 문화예요. 근데 이런 코로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밀식 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축산업을 이대로 두면은 이런 종류의 팬데믹은 끊임없이 반복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대규모의 인수공통 감염병, 뭐 신종플루라거나 에볼라 바이러스라거나 혹은 광우병이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비위생적인 시설 속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번지면서 강화가 되죠. 변종이 생겨나고 다시 돼지 농장이 생긴 게 닭 농장으로 가가지고 변종이 이루어지고 인간에게 옮아서 변종이 이루어져서 신종플루가 굉장히 강력했던 이유가 이 3종 변형 바이러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종류의 위험성을 우리가 안고 사는 거예요. 현재와 같은 식문화를 계속 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 공장식 축산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바이러스의 슈퍼 배양소다. 또 더러는 지금과 같은 현상을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에 인간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그런 성장 위주의 그런 정책?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우리가 먹고 쓰고 소비하면 지구가 한 3개, 4개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불가능하죠. 결국은 탈성장으로 진행해 가되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걸맞는 삶, 그러면서도 풍요로운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단순한 삶의 방식으로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족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나부터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공감하고 섬세하게 배려하는 삶. 그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혹은 동물에 대해서도 혹은 생태계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것을 파괴하고 훼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먹거리는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비건이 그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채식과 비건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기후위기를 넘어선 세대에 어떤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왔는데요. 이것을 개인적인 실천의 영역에만 묶어둬서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이 영국의 그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 보고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채텀하우스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이 보고서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채식을 실천하는 것 혹은 채식 단체나 혹은 동물보호 단체에서 채식을 권하는 것은 초기 단계일 뿐이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완화의 효과를 가지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그 중에는 지원과 무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세금을 부여하는 것까지 그런 이 정부 정책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역
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지금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중심의 그린 뉴딜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봤듯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너무 많고 또 생태 환경 파괴가 너무 크고 카본 싱크를 사실은 무력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농업과 먹거리 분야에 있어서 그린 뉴딜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그린 뉴딜, 특히 먹거리 분야의 경우에는 새로운 육류 대체 식품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그것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 때문에 평가 전망도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햄버거를 채식으로 바꿨을 때 온실가스를 한 90% 정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농업과 먹거리 영역도 그린 뉴딜에 꼭 포함이 돼야 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용어는 낯설지는 않고 낯익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역사는 상당히 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설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